차가운 겨울 골목. 쓰레기 더미 옆에 쓰러진 남자. 1983년 12월 구로공단 뒷골목에 누군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누더기, 작업복, 텅 빈 주머니.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남자. 그런데 3년 후, 그 남자가 무너진 공장을 되살리고 재벌 집안 손자임이 밝혀집니다. 도대체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금반지 2개를 손에 쥔 장모의 손. 눈물 한 방울. 한 여자의 믿음이 한 남자를 일으켰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더 나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칼바람 부는 저녁 골목길. 공장 굴뚝 연기. 퇴근하는 노동자들이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1983년 12월 서울 구로공단은 하루 12시간 기계가 돌아가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심장부였습니다. 공장 불빛이 꺼져갈 무렵 25살 이면화는 격리장부를 옆에 끼고 퇴근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골목 끝 쓰레기 더미 옆에 서서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 숨은 쉬고 있네. 이봐요. 괜찮아요. 남자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이면화는 망설임 없이 그를 부축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이면화를 맞이한 건 아버지 이명섭의 날카로운 눈초리였습니다. 재수 없게 웬 공돌이야. 어서 내보내버려, 당장. 여보, 그만해요. 사람이 먼저라고요. 저 사람 얼어 죽을 뻔했잖아요. 공장 직공들도 넘쳐나는데. 집에까지 들여. 말도 안 돼. 밥 한 끼는 먹여야지요. 양장모는 6.25 피난민 출신이었습니다. 굶주림이 무엇인지, 버려짐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당을 청소하는 충섭. 담장 너머 참견꾼 아줌마가 나타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자는 멀쩡히 일어나 아무 말도 없이 마당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최충섭. 28살. 어머머, 저 사람 어디서 굴러 들어온 거래. 막일꾼처럼 생겼네. 면화 어머니도 참. 거두는 것도 정도가 있지. 동네 참견꾼 노사희는 최충섭을 보자마자 한심하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양장모만은 달랐습니다. 그 눈빛, 그 손에 굳은 살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이 집에 진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이 사장님 이자 넉 달치 밀렸잖아요. 더는 기다릴 수가 없어요. 박 사장,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공장이 조금만 돌아가면 됐고요. 돈이 없으면 이 사장님이 직접 제 건설 현장 나오세요. 몸으로 때우시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우리 남편을 건설 현장에 써. 무급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그럼 이번 달 말까지 돈 가져오시면 되죠. 선택은 이 사장님이 하세요. 박중화가 사라진 마당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명섭은 무릎 힘이 풀리는 듯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내가, 공돌이가 무슨 돈이 있어. 양장모가 충섭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양장모, 자네 정말이야? 충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한번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는 대체 어떻게 그 빚을 해결한 걸까요? 다음 날 새벽 최충섭은 아무도 모르게 집을 나섰습니다.
이면화는 마당에서 달려 나오며 어디 가려고요? 설마 박중화한테 가는 거예요? 잠깐만 다녀올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위험하다고요. 걱정 마세요. 싸우러 가는 게 아니에요. 충섭이 향한 곳은 구로 외곽 박중화가 하청을 맡은 4층짜리 건물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충섭은 인부 흉내를 내며 현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철근 간격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역시 철근, 백은 간격이 설계 기준치 절반밖에 안 돼. 콘크리트 배합비도 묽고 이건 준공 검사 절대 통과 못해. 충섭은 작은 수첩에 치수와 자재 목록을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도대체 이 공돌이는 어디서 이런 걸 알고 있는 걸까요? 그날 오후 충섭은 박중화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뭐야, 공돌이가 여기는 왜 와? 구로사가 공사 현장 얘기 드리러요. 철근 백은 간격이 설계 도면이랑 다르더라고요. 콘크리트 배합비도 기준치 미달이고요. 그게 무슨... 만약 이 내용이 구청 건축과에 접수되면 준공 허가 취소, 공사비 전액 반환 아닐까요? 아, 형사 처벌도 있겠네요. 이게 협박이야. 협박이 아닙니다. 거래예요. 이명섭 사장님 빚, 이자까지 싹 정리해 주시면 이 수첩은 제 주머니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박중화는 긴 침묵 끝에 이를 악물었습니다. 알겠어. 그날 저녁 최충섭은 빚 청산 영수증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충섭은 영수증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끝났어요. 이게 진짜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제가 아는 걸 썼어요. 이면화는 영수증을 가슴에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이 순간 이면화의 마음속에 무언가 크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면화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날 밤 이면화는 혼자 부엌에 앉아 빈 찻잔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충섭이 마당을 지나쳐 골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충섭 씨, 네, 오늘 박중화 앞에서 저는 무서워서 다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충섭 씨는 무섭지 않았잖아요. 왜요? 제가 아는 게 있었으니까요. 충섭 씨는 항상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겁낼 때 혼자 조용히 다 알고 있어요. 저는 그게 처음 부축해서 집에 데려온 날부터 좋았어요. 충섭은 말이 없었습니다. 저랑 결혼해 줄 수 있어요? 아버지 설득은 제가 할게요. 저는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알아요. 부끄러운 과거도 있고요. 그것도 알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충섭이 오랫동안 이면화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날 아침 이면화는 밥상 앞에 아버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지, 저 충섭 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뭐, 저 공돌이랑. 안 돼, 절대 안 돼. 넌 내가 누군지 알아. 아버지, 어젯밤에 박중화 빚 누가 해결했어요? 충섭 씨예요. 아버지 지키려고 혼자 그 사람한테 간 거예요. 그래도 집안도 모르고 돈도 없는 놈이 아버지가 허락 안 해도 저는 할 거예요.
허락해 주시면 더 좋고요. 이명섭이 어쩔 줄 모르며 양장모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저는 찬성이에요. 이놈의 집구석이. 이렇게 최충섭은 이 집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가 다음으로 한 일은 모두가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1984년 봄, 최충섭은 구로 외곽에 버려진 폐공장 부지를 날마다 찾아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장모 양장모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어머니, 이 땅 사면 됩니다. 여기가 곧 정부 2차 산업단지 재편지구예요. 저 폐허 같은 땅을 땅바닥에 돈 버려도 유분수지. 충섭아, 내가 제정신이야. 양장모 이명섭에게 조용히. 여보, 잠깐만요. 양장모가 충섭을 마당 한켠으로 불렀습니다. 낡은 손수건에 싼 작은 주머니를 꺼내들며. 자네, 진짜 할 수 있겠어. 주머니 안에는 금반지 2개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안 돼요. 이거 어머니 결혼 예물 아니에요. 아니야. 나는 자네 눈을 믿어. 우리 며느를 굶기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알거든. 이걸 미천 삼아봐.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기죽지 말고 한번 마음껏 해봐.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방문이 열리며 이면화가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면화가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 어머니 금반지 옆에 나란히 놓으며 말했습니다. 3년이 아니라 10년이 걸려도 괜찮아요. 제발 건강만 상하지 마세요, 여보.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금반지 2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2개의 반지가 한 가족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최충섭은 금반지를 팔아번 돈과 여기저기 돈을 빌려 버려진 폐공장 부지를 헐값에 매입했습니다. 공장 부지 매입 계약서에 충섭이 도장을 찍는 날이었습니다. 어머, 들었어요? 이면한의 사위가 저 쓸모없는 땅을 샀대요. 완전 미쳤나 봐. 하하. 소문은 동네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얼마 뒤 충섭은 또 한 가지 기상천외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공단 공장들의 폐수를 돈을 받고 수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충섭아, 그 냄새 나는 거 좀 치워. 창피해서 못 살겠어. 사위 놈이 폐수통 끌고 다닌다고. 동네 사람들이 다 비웃는다고. 아버님, 이 폐수 안에 특수 방염 원료가 있어요. 제가 화학적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이명섭은 물론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충섭은 밤마다 행랑방 한켠에서 폐수를 분석하고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 기행이 벌어졌습니다. 충섭은 창고에서 먼지 쌓인 낡은 독일제 직기 10대를 헐값에 사들인 것입니다. 이 낡은 기계들을요? 왜요? 이 기계로 고두께 원단을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나오는 일본 최신 기계도 이 두께는 못 내요. 정말요. 어떻게 그걸 알아요? 그냥 예전에 배운 게 있어서요. 이면화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 남자 도대체 뭘 배운 사람인 걸까요? 사람들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위기는 박중화가 다시 찾아오면서 시작됐습니다. 1985년 봄, 박중화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빚 독촉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장님, 제가 기가 막힌 기계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일본제 최신 폴리에스터 직기예요. 이걸 들여놓기만 하면 가을이면 10배, 아니 20배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20배, 그게 정말이요? 충섭은 앞을 가로막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안 됩니다. 지금 폴리에스터는 전국이 과잉 공급이에요. 중국 제품까지 들어오면 빚더미에 올라앉아요. 충섭아, 내가 뭘 알아? 박 사장 말이 맞아. 결국 이명섭은 일본 기계를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5달, 기계들은 멈추어야만 했고 명섭은 땅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정부는 섬유 수출 쿼터를 대폭 줄였습니다. 주문은 끊겼고 공장은 멈췄습니다. 빚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울려댔습니다. 이명섭은 공장 한가운데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틀렸나? 충섭이 말이 맞았나? 그때 박중화가 다시 나타나며 소리쳤습니다. 이 사장님, 더는 못 기다립니다. 공장이랑 담보 잡힌 땅 내놓으시죠. 박 사장, 제발. 양장모가 조용히 충섭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박 사장님, 기다리세요. 저한테 시간을 주십시오. 박중화가 비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이면화는 충섭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충섭은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이제 충섭에게 남은 건 폐수 실험실 하나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낡은 땅 한 떼기뿐이었습니다. 과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1985년 가을,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정부는 오늘 수도권 2차 산업단지 재편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영등포구로 일대 공업 지역 전환 예정. 이명섭이 라디오 앞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저게 충섭이 그 땅 아니야. 어머머, 저 폐공장 부지가 개발지구라고. 세상에, 충섭이 그걸 알고 산 거야. 폐공장 부지 가격이 10배로 뛰었습니다. 모두가 미쳤다고 비웃던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특허 등록 완료됐습니다. 폐수에서 추출한 방염 원료로 만든 원단이에요. 군납 계약이랑 건설 자재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충섭아. 이명섭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한테 너무 심하게 했다. 아버님, 괜찮아요. 지금부터 같이 하면 됩니다. 그때 박중화가 공장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충섭의 손에서 뭔가를 발견하고 얼어붙었습니다. 설마 자네가 중도기계건설 최 회장님 손자야. 그랬습니다. 충섭은 우리나라 최고의 기계건설회사인 중도기계건설의 후계자였습니다. 늘 나약하게 지내고 경영에 관심이 없었던 충섭의 아버지는 참다 못해 충섭에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혹독한 경영훈련의 하나로 충섭의 모든 것을 빼앗고 거리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충섭의 신분을 철저히 숨기고 아버지인 회장 자신과 인연을 끊은 후 살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만일 충섭이 10년 안에 세상을 배우고 자신이 중도기계건설의 후계자로서
자격이 충분한지를 검증할 능력을 가지고 오면 다시 아들로 받아주겠다는 회장의 엄한 지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당당하게 후계자의 면면이 만들어진 충섭은 소리쳤습니다. 박 사장, 구로영등포 건설 상권에 당신 발도 못 붙이게 하겠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한테 해온 것들 저 하나도 잊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나가세요. 박중화가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이면화가 충섭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단순한 공돌이가 아니었음을 이제야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충섭아, 내가 처음부터 너를 무시했는데 정말 미안하다. 아버님이 이면화를 낳으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면화가 문틈으로 이 장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1986년 봄, 구로공단에 새 간판이 올라갔습니다. 대한방염섬유주 증권거래소 상장 준비 중. 내가 살아서 이런 날을 보내. 내가 자네 눈을 믿길 잘했지요. 그날 아침 최충섭과 이면화는 새로운 곳을 향해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양장모는 도시락을 두 손으로 건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밥은 꼭 챙겨 먹고. 어디 가든 알았지? 어머니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진심으로요. 에이, 어서 가보게나. 버스 놓치겠다. 면화는 충섭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할 거예요? 처음부터요. 우리 둘이. 버스가 봄빛 서울 거리를 달렸습니다. 1983년 겨울, 쓰레기 더미 옆에 쓰러졌던 남자는 이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를 살린 건 돈도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금반지 2개와 그 반지를 건넨 한 여자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보는 눈. 그것이 진짜 재산입니다.